자, 이제 재무행정론 들어가 볼게요. 재무행정론.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데다 그랬는데, 이유는 우리는 항상 뭐 돈 얘기 나오고 숫자 나오면 싫어합니다. 돈 얘기는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런데 숫자 나오면 조금 이제 처음부터 압박감을 좀 느끼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하거나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은 안 느끼셔도 좋은데, 다만 이쪽 바닥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딴 거보다는. 용어가 좀 낯설을 테고, 이게 뭐 희한한 한자어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희한한 한자어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새로운 무슨 뭐 외국어 단어 외우듯이 기억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익숙하게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의 양은요, 좀 적어졌어요, 이제. 예, 단원의 양은 요건 좀 이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 예산 결산 절차를 막 물어봐요. 우리나라의 예산 결산 절차 제도를 물어보는데 그 부분도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제 사회 과목이 있을 때는 사회 과목에서 예산 절차도 좀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기초적인 걸 닫고 행정학을 보면은 그래도 좀 보이는데 아예 처음부터 초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그냥 생짜배기로 다 기억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공부했던 수준하고는 훨씬 다르게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사회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사회 배울 때는 경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배우니까,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배우고 이걸 해야 되니까, 국회 얘기할 때 뭐 위원회가 뭐고 여기에서 뭘 한다 이런 얘기서부터 다 해야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곁들여지다 보면 양이 생각보다는 아까 이제 뭐 전체 분량은 작은데 거기서 이제 주변의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좀 있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뼈대부터 기억해 놓고 살 붙인 거에서 당장 나한테 안 다가오면 공감이 안 되면 내뒀다가 나중에 조금씩 확장해 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전개를 보게 되면은 입법국가, 시민혁명 이후에 입법국가 시대가 있었어요. 입법국가 시대가 있었고,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이렇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행정국가로 다시 넘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행정국가 시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이제 입법국가 때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고, 행정국가는 정부가 또 능동적으로 또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기 시작했던 거였고, 거기서 다시 또 신행정국가다 그랬을 때는 그 역할을 조금 축소하자 이런 방향으로 갔던 거니까요. 그 입법국가보다는 행정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요 단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행정국가에서는 경제 주체로서의 이제 정부가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정부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행정국가로서 정부가 딱 자리를 잡는데, 이 정부가 말입니다. 정부가 말이에요. 정부가 말이에요. 요거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뭐 정치, 경제, 행정, 뭐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가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좀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정부의 경제적 역할 관련해서는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이 소득 분배와 소득 재분배는 이거는 스텝을 좀 나눠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소득 분배다 그랬을 때는 뭐였냐면은, 소득 분배는 이게요, 일단은 우리가 가계 구성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들고 가가지고 기업에다가 이걸 제공해 주죠. 이걸 팔죠. 한마디로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걸 분배라고 해요. 소득 분배. 그래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임금을 받는 거고, 자본을 투입해 줬으면 이자를 받는 거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이제 소득 분배는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 속에서요,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사람과 재산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의 격차는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서 임금은 다 웬만히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 임금도 격차가 있어요, 물론. 그죠? 노동력의 질과 양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요, 임금을 높게 받기가 어렵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야 임금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심장 수술할 수 있어요? 심장 수술? 못하잖아. 그 심장 수술 기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높게 대우를 받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소득 격차가 벌어집니다. 특히 재산 소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오는 애가 따로 있어. 그잖아요. 내 재산이 재산을 불려주잖아요. 일하지 않고도 돈이 불어나요. 그런 걸 우리가 불로소득이라 하죠. 불로소득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일종의 그 토지나 자본도 생산 요소로서 기능은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일확천금으로 가면 그건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아무튼 이제 그게 자본주의 논리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요, 이제 국가 차원이 돼서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근데 이게 소득 분배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요, 사회 문제가 같이 따라 붙어서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예, 특히 이것이 세대 간의 재생산이 돼버리고, 그래서 부모가 경제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식 세대도 또다시 애시당초부터, 그죠? 예, 경제적인 성공의 가능성이 또 갈려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일종의 없어진 신분제도가 경제력을 기준으로 다시 생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방치할 수가. 예. 그래서 자꾸 민간 경제랑 붙어서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을 싸우냐? 우리는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 소득 분배까지 인정은 하지만은 너무 격차 벌어지는 것은 안 되니까 재분배를 하겠다. 다만 이 재분배 차원에서 야, 모든 국민은 n분의 1빵으로 다 똑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북한이 되는 거지. 북한도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맨 처음에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선언했던 건 그런 거잖아요. 빈부격차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그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이제 배제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복지국가 정도는 우리가 합의가 되잖아요. 복지국가 중에. 복지국가가 뭐예요? 이게 소득 분배는 그래, 능력의 격차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진 거 인정? 인정. 아니, 그런데 너 그거 그렇게 많이 갖다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경제 균형도 깨지고, 그러면은 결국에 니들도 안 좋아져. 아니, 우리가 그거는 경험해 봤잖아요. 세계 대공황 같은 걸로. 그렇잖아요. 너무 빈부격차 벌어지면 오히려 부자들도 더 이상 돈 벌 거리가 안 생겨.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소비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경제가 계속 도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죠? 그 니들도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 복지하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복지를 한다는 것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와요. 그죠? 더 많이 걷어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하는 거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요 갭을 줄이는 것이 국가 역할이고요. 우리가 불화하는 나라들이 그 갭이 굉장히 적은 거 알죠? 불화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경우. 불화하는 나라 중에 미국 부러워하시나? 미국? 혹시 미국을 부러워한다면 미국은 좀 안 그래요. 미국은 국가 개입의 정도가 굉장히 약한 나라고. 근데 유럽에 있는 국가를 부러워한다 그러면 거긴 다. 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입을 해가지고 그 갭을 엄청 줄여놨죠. 엄청 줄여놓고,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뭐 2인당 GDP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뭐 스위스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뭐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임금 수준의 격차가 뭐 몇 배 이상 나질 않는데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요. 최저임금 수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거를 좁혀놓은 거죠. 2배, 3배 이내로 막 이렇게 좁혀놓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아둥바둥하고 살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안 되니까 누구나 다 대학 나와야 되고, 누구나 다 경쟁에 대기업 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수급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안 가. 여러분들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가, 웬만하면. 왜냐면 뻔하니까. 가면 내 평생이 그려지잖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런 거의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이런 기능이 약해서 그렇다고요. 저거의 기능이 강화되면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그죠? 자기가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도 적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 듣는 분들은 나름 그게 적성이든 아니든 그래도 하는 능력이 있어서 와서 있는 거예요.
이거조차가 진짜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안 맞는 사람들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다고. 근데 남들이 다 공무원 한다니까 나도 공무원 해야지. 그 맘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게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도 하나의 영역으로 놓고 기초적인 공부에 다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언어 쓸 줄 알고 셈 할 줄 알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들만 좀 쌓으면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뭐다, 자본주의가 뭐다 이런 것들 알고 과학적 지식도 좀 있고 뭐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양 수준에서 대화가 될 정도만 되면 되지 전부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인력 수급이 안 맞는 거라고요, 국가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계속 뭐가 정책인 줄 알아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바로 취업해라. 이게 정책이에요, 계속.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놓고 얘기하다가 욕 얻어먹고 막 그랬어. 청년들이 눈높이를 좀 맞추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다가, 당신 자식이나 맞추라 해라. 뭐 거의 그런 뭐 비난을 막 엄청나게 듣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추진하는 게, 고졸자 취업 바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으면 아무도 안 맞아.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 대기업 가려고 꿈꾸고, 공사 공단 가고 공무원 하려고만 하지, 다른 걸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불균형이 와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면 뻔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뻔히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처우에 대한 계산해야 되고, 그거에 이제 밑바탕에 소득 재분배 같은 거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이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근거 없이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주의 있잖아요. 시장주의 같은 것을 요거나 해서 여기에 이제 또 많이 감명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또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을 덜 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게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근데 그런 면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근데 뭐든 지나친 게 안 좋은 거거든요. 지나친 게. 그러니까 소득재분배도 지나치게 공산주의 국가들은 n분의 1빵하자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경쟁만 붙인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소득재분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경제 안정화가 있죠. 경제 안정화. 이거는 뭐냐? 이런 겁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러면은 정부가 어때요? 돈을 막 뿌리려고 하죠.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죠. 옛날에 미국의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이라는 걸로 대공황을 극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불경기이면 이거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너무 또 경제가 활성화되면 물가가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근에 또 이제 부동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물가가 좀 올라갈 기미가 있으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돈줄을 좀 조이려고 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올리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금리를 올리면요, 아무튼 대출은 덜 받고 저축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어. 그러면 경제는 조금 위축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만은 물가는 안정됩니다. 그런 이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노력도 하죠. 아무튼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경제 안정화를 한다. 너무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좀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너무 경제가 밑바닥이면은 요거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막 돈도 뿌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책을 쓰는 걸 경제 안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타 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좋아요. 평타 치면서 서서히 경제가 팽창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이게 급변하는 상황이 제일 안 좋습니다. 경제에서는. 최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자원배분이에요. 자원배분입니다. 자원배분. 네. 양주는 아직도 비싸지 않아요? 양주 비싸지 않나? 양주 왜 비싸? 비쌀 이유가 뭐가 있지? 비싸도 봐봐요. 우리 그 화학적으로 만드는 두꺼비 소주 말고 안동 소주 같은 소주 있잖아요. 전통주. 그런 거 하면은 한 2, 3만 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위스키 이런 거 다? 근데 그거 왜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왜 그래? 그 이유가요, 물론 그 술의 가치 얼마나 오래 보관했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 우리나라 세금을 엄청 때립니다. 세금을 엄청 때려가지고 비싸지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비행기에서 사면 싸잖아요. 비행기에서 면세 좀 해줘가지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세금을 때리냐? 그거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사치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에. 사치에 해당되는 것들에다가 세금을 많이 매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이제 시장이 좀 위축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 자원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에어컨 같은 것도 옛날에는요, 이게 이제 개별 소비세 있잖아요. 이걸 엄청 매겼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수품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에어컨이. 근데 옛날에 에어컨은 진짜 사치품이었지. 사치품이야. 그 지금 어른들은 에어컨 쓸 줄을 몰라, 잘. 에어컨에 대한 인식이 그래, 그냥. 그래서 여름에도 더워 죽겠는데 못 틀게. 왜 사놓고 못 틀게 하는지 모르겠어. 사놓고 틀면 혼내켜. 참어. 이 정도는 참아야 돼. 그 왜 자린고비 굴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못 틀게 합니다, 막. 전기세 나간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에어컨 안 사는 게 낫지. 그거 뭐 하려고 사. 그런 식으로 틀면 1년에 진짜 한 두세 번밖에 못 틀어. 활용도 못해. 근데 그 인식이 그래요. 에어컨에 관련된 것들은 다 가격이 비싸. 그 이유가 심지어 전기세도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사치의 품목으로 넣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다가 세금 많이 붙여서 에어컨 가격도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현실화되는 거지. 깎아주는 거지. 그 전으로 가면 냉장고 세탁기도 똑같아요. 백색 가전제품도 필수가 아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다 세금 많이 매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이 어디로 가야 되냐. 서민들의 어떤 물품 같은 게 부족하지 않도록. 그쪽으로 가게끔 자꾸 유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원배분 기능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다 안 되면 정부가 직접 생산하기도 했죠. 이건 앞에서 우리 다 공부 일단은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학자들이 정부의 경쟁 역할에 경제개발 같은 것도 있다. 경제개발 같은 것도 포함할 수도 있으나 머스그레이브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하는 경제활동을요, 재정활동이라고 합니다. 재정활동이라고 해요. 재정활동. 재정활동은 이제 뭘 재정활동이라고 하는가? 재정활동은요, 정부가요, 정부 수입을 걷어가지고, 정부 수입을 다른 말로 세입이라 그래요. 세입. 세입을 걷어다가 이걸 가지고 세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 지출을 하는 거예요. 정부 지출. 정부 지출을 하는데, 이걸 이제 세출이라 그래요. 세출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요, 이 재정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가 걷어야 될 돈 걷고 써야 될 때다 쓰고 그런 활동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일컬어 재정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부의 경제적 역할. 됐을까요? 네.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있잖아요.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에 대한 계획을 잡거든요. 계획을 잡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계획 요거에 대한 계획을 뭐라 그래요? 계획을 요거를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 알겠죠? 이제 예산. 예산안을 편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재정활동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끌어내시면 좋겠어요. 정부가 수입을 거두는 방법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정부 수입을 거두는 방법에 크게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조세 수입이 있죠. 조세 수입. 대부분은 다 이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 이제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조세 외 수입도 있습니다. 조세 외 수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 말고 나머지로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했다든가, 정부 기업을 민영화했다든가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고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걷는다든가 등등의 방식으로 이제 또 재원 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이다 그랬을 때 먼저 성질별로 보면 요게 이제 경상 지출이 있고요. 비경상 지출이 있어요. 경상 지출과 비경상 지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상 지출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경상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뭐 이런 의미예요. 일상적인 뭐 이런 의미고 비경상 지출이다 그랬을 때는 비경상이라는 말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상 지출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기능별로 보면은요. 기능별로 보면은 어떤 것들이 또 이 안에 들어오냐면 여기에 이제 뭐 일반 행정비 같은 것도 있겠죠. 일반 행정비. 여러분들 급여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일반 행정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방비 같은 것도 있어요. 국방비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개발비라고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쓰는 돈이죠. 경제개발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는 사회개발비 같은 것도 있어요. 사회개발비 내지는 뭐 교육비, 교육에다 쓰는 교육비 같은 것도 있고요. 지방에다 주는 뭐 교부세, 지방 교부세 같은 거, 교부세 등 뭐 이렇게 지방 교부세도 있고요. 교부금도 있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또 7단원 가서 공부를 자세히 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방에 돈이 딸릴 때 그걸 주기도 하고요. 정부가 시킨 일을 또 지방에서 하거든요. 그럴 때도 돈을 줘요. 예, 그런 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짜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예산인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또 이제 끄집어 내 볼까요?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예산 절차가 이제 있습니다. 예산 결산의 절차인데 요거를요. 일단은 맛배기로 이번 시간에 개요 잡으면서 좀 말씀드려 놓을게요. 요게 이제 더 구체화돼야 되긴 하지만 기본 틀을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 나라 돈 쓰는 거잖아요. 국민의 혈세라는 표현 많이 쓰죠. 세금 내면서 맨날 혈세. 우리가 피를 짜서 주는 것도 아닌데 맨날 혈세라 그래요. 혈세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소중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하라는 거죠. 인식하라는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정에 담당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 정치인 아니면 행정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돈이 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허투루 쓰지 말고 잘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만큼 예산을 정할 때도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우 까다로운데요. 일단은요.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편성은 이건 이제 행정부에서 합니다. 행정부에서 하는데 행정부에서도 이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편성할 때도 주도하는 것은 기재부예요. 기재부. 우리나라가요 기재부가 힘이 엄청 센데요. 왜 힘이 세냐면은 여기가 예산에 대한 편성의 권한도 이제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돈을 집행하는 권한도 기재부가 다 가져요. 그걸 한 군데 기관이 돈에 관련된 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짤 때부터 이걸 집행할 때까지 다 돈줄을 쥐고 있어서 어마무시한 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권한을 다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예산 이제 이 관련된 이 재무행정론에서는 요 기재부가 가장 중요한 곳이 이제 됩니다. 어쨌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편성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편성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지들 마음대로 쓰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국민이 다이렉트로 오케이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요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오케이를 해주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고요. 심의하고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심의 확정을 해주는데 요 이제 심의 확정을 해주는 것은 어디 가냐면 이거는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 입법부 국회에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한 같은 것도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심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 편성해서 여기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먼저 의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이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냐면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 요거는 이제 1월 1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놓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게 정하기도 해요. 뭐 미국 같으면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다 지들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라 1월 1일부터인데 요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요거는 있잖아요. 120일 전까지예요. 120일 전까지인데 여기도 좀 나눠서 봐야 돼요. 헌법상으로는요. 이게 저 90일 전으로 돼 있어요. 9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90일 전까지만 제출해 주니까 맨날 그 예산을 제대로 심의를 못 하는 것 같아. 국회가 너무 일정이 촉박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국가재정법, 이거랑도 친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면은요, 재정과 관련된 법이에요. 국가재정법상으로는 12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0일 전까지 이것이 이제 제출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9월 2일쯤 돼요. 9월 2일. 9월 2일까지는 국회로 제출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9월 2일까지는 제출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확정되는 거 있잖아요.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까지냐? 확정이 되는 것은, 요것은요,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도 이 절차가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국회 안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느냐. 요게 일단은, 이게요, 상임위원회라는 데를 통과해야 돼요.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각 영역별로 업무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업무 영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네 관련된 예산을 먼저 심의해 줘야 되고요. 이걸 어디로 넘기냐면은 그러면은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 모아요, 이거. 특별위원회에서 다 모아서 다루게 되어 있어요. 다 다루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본회의로 갑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의결. 여기까지 의결을 해주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주는데 이 확정될 때 이게 언제냐면 자, 새로운 회계연도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언제까지냐면 이거는요 30일 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혹시 메모를 해놓고 싶으면요 강제성은 좀 없다, 강제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이 강제성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요 이거를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응?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강제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어기면 누구를 처벌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없지만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행정부의 기재부 장관은 개박살 날 겁니다. 해임 요구할 거예요 아마. 제대로 안 했다고. 국회가 막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어서 이거 어기질 않습니다. 특히 이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다 사인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국회에서는 논의를 하다가 30일 전이면 12월 2일인데 그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좀 뭐가 깔끔하게 서로 논의가 안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논의가 안 끝났으니까 더 논쟁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갔을 때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하냐, 뭐 국회의원 중에 누구를 뭐 책임지게 하냐, 그럴 수가 없어요. 뭐 누구한테 책임지게 해요. 그 누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주체도 없어.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 여론밖에. 왜 국회는 일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욕하는 것밖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욕을 좀 많이 했어 국민들이 실제로. 맨날 날짜 어긴다고. 헌법에 규정됐는데 이거 헌법에 규정됐어요. 이건 또 여기도 헌법에 90일 30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헌법에 규정되고 국가재정법에서는 이거는 별도로 안 정해놨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거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니까 내버려 뒀는데 근데 저 30일 규정이 그렇다면 아무튼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걸 자꾸 어긴단 말이에요.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국회법에다가 30일 전이 되면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논의된 걸 바탕으로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라. 이렇게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만 또 예외를 둬가지고 그런데 여야가 조금 더 날짜를 달라고 하고 그러면 좀 줄 수는 있기는 해놨지만 웬만하면 저 날짜에 이제 올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겨오다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 2021년도 예산이구나. 2년도 예산 참 2022년도 예산 관련해서 2021년도 아니다 잘못이 아직 아니구나. 2021년 예산을 가지고 2020년도 말에 날짜를 딱 지켜갖고 이걸 통과를 시켜갖고 그게 막 자랑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막 자기네들이 홍보하는데 7년 만에 했대. 7년 만에. 그러니까 7년 전에 제 날짜 지키고 그 사이에 계속 안 지켜온 거예요. 안 지키다가 이번에도 지켰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날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요. 이거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심의 확정됐으면요 이걸 집행을 하는데 집행은 뭐 각 이제 국가 예산을 갖다 쓰는 데들이 다 집행합니다만은 이거를 관장하는 데가 또 행정부 또 이제 어디냐면 기재부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도 어디서 하냐면 결산도 이제 행정부가 합니다. 행정부
중심으로 해서 결산도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산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산 검사.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합니다. 행정부 안에서도 특히 감사원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 심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거는 다시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예산할 때처럼 이렇게 절차를 다 똑같이 밟아가지고 이거를 최종으로 이제 잘 썼구나 이렇게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3년 주기가 되거든요. 3년 주기.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보세요. 이 집행되는 때를, 요 때를 이제 T년이라고 볼까요? T년이다.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여기 지금 편성에서부터, 이거 안 빠지네. 편성에서부터 여기 확정될 때까지는 T-1년이죠. 그죠? 요 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산과 결산 심사는 T 플러스 1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3년 주기로, 요게 이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3년 주기로 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이 종류를 또 나누기도 해요. 예산을요. 여기서 이제 제출한 예산을요. 본 예산이라 그래요. 본 예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본 예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있죠. 심의. 심의하는데 중간에 아차 싶어갖고 그 정부에서 잠깐 요걸로 좀 바꿔줘.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하기도 해요. 자주 쓰진 않는데. 그게 이제 수정 예산이라고 해요. 수정 예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도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논의하다가. 그럴 때 나오는 게 준예산이에요. 여기서 준예산. 이 준예산은요, 미확정시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됐는데도 아직 미확정이야. 1월 1일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돈 못 쓰는 거예요. 정부가 셧다운 돼야 됩니다. 셧다운 돼서 돈을 못 써. 그런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행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경비만 쓰면서 기다려라 해가지고 준예산을 편성하게 해줘요. 그런 게 있고요. 집행 과정에서 과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막상 계획은 짜놓고 그거대로 지켜야는 되는데, 지켜나가려고 하지만은 뭐 변수가 막 생겨요. 그래갖고 그게 과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럴 때 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좀 덜 쓰이는 데에서 돈을 덜어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돈이 부족한 데다가 이렇게 쓰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전반적으로 돈이 전체적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요, 예산을 더 얹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이게 코로나 터지고 2020년도에는요, 2020년도에 저 추가 경정 예산을 4번 짰어요. 4번. 이런 거는 흔한 일은 아니에요. 보통 한 번 하거나 말거나 정도인데 4번이나 짰어요. 4번이나. 그만큼 이제 그때 변수들이 계속 이제 누적된 거죠. 코로나 금방 끝날까 했는데 안 되고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짜서 왔어요. 이 4가지 종류의 이 예산의 이 종류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 정도 틀은 일단은 개요 시간에 잡아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 보면서 찬찬히 또 이제 앞에서부터 좀 따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